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박주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김윤수 옮김 다산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사업에 망한 주인공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을 만나 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소설책입니다. 그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돈을 다루는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더 흐릿해져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고만 들지. 머리로는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조금 전에 자네처럼 서둘러서 돈을 쓰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는 수 없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영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력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노인은 과장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로만 보면 분명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여태껏 쌓아온 경험상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자네는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자기 파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미국의 프로스포츠계는 알다시피 선수들에게 터무니없이 큰 연봉을 지불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현역일 때뿐이야. 은퇴와 동시에 모든 선수들의 수입은 끊기고 말아. 그때가 되면 성공한 수많은 선수들은 그때까지 모아온 평생 써도 남아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네. 개중에는 그런 건 개의치 않고 현역 시절과 똑같이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건 수많은 파산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지.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치란 건 뻔하니까. 사실 1년에 3억 정도만 있어도 욕구의 많은 부분을 이룰 수 있거든.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의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스포츠 해설을 맡거나 한동안은 주변에서 치켜 세워주는 나날이 계속될 거야. 하지만 그 일자리마저 시즌 몇 해가 지나면 이제 막 은퇴한 선수들로 대체되겠지. 이윽고 어느 해쯤 세금을 낸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리게 돼.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 이 공포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야. 사실 그들에겐 동정이 가기도 해.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젊은 시절부터 거금을 받아왔고 주변에는 자신을 받들면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 큰돈에만 어울리는 행동을 하다 보니 자연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겠지. 하지만 그건 다 현역 시절에나 통하는 얘기야. 상승 곡선을 그리던 장고는 바로 그때부터 꺾여버리거든. 은퇴를 해서도 스포츠 업체와 계약하거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일로 수입이 줄지 않은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아야 할 정도야. 선수들 대다수는 현역 시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입과 현역 시절과 똑같은 화려한 생활 사이에서 괴로워하게 되지. 결국 파산하는 진짜 원인은 그 압박감에 머리를 싸매다가 투자를 해버리기 때문이야.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게. 투자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야. 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잘못된 투자를 하기 마련이거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대로 비싼 물건을 사대는 거지. 반드시 대박 난다는 투자자의 조언을 고지 듣고 리스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현역 시절처럼 이렇게 좋을 대로 믿어버리지. 난 역전 홈런을 칠 수 있어. 이 투자에서 승리하면 나는 다시 한번 빛나게 될 거야. 스포츠 세계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선수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건 분명 선수 본인이 컨트롤해야 하는 영역이지. 하지만 돈의 세계는 절대 만만치 않아. 훨씬 가혹하단 말일세.
돈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보기엔 최고 경기였다 해도 결국엔 생각지 못한 다른 원인으로 질 수 있어.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프로스포츠 선수 출신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역전 홈런을 쳤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네. 그들은 결국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참 이상하네요. 사치만 안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결국 계속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이나 괜한 승부욕 때문이 아닐까요? 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노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자네라면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지 모르겠네만 돈은 하나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 각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달라.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다루다가 화상을 입고 말지. 예를 들어 보겠네.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거야. 하지만 1억을 주면 어떨까? 분명히 제대로 못 쓸 걸세. 10만 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른 데 쓰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실패를 하는 거라네. 네. 하지만 난 저금을 하라는 둥 이런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야. 돈이라는 게 다루기 쉽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차할 때를 대비해 저금하라는 말을 많이 할 거야. 또 이 나라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을 테고 이 나라는 저축 금액이 거의 1,000조 원에 다다른다고 하지 않나? 결국 그만한 돈이 그냥 잠들어 있다는 말일세. 하지만 여차할 때가 언제인가? 그건 마치 갑작스레 닥쳐오는 폭풍우와 같다네. 어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 봤나? 결혼, 출산, 해고, 창업, 은퇴, 질병, 재해 그 어느 하나라도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나? 그때를 대비해 돈을 모으고 몇 번씩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불안에 떨고 여차할 때만 기다리며 사는 게 기분 좋은 인생은 아닐 걸세. 하지만 사람은 언제까지나 중학생으로만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루는 돈의 크기도 자연스레 커지겠지요. 맞는 말이야.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 자네는 혹시 알고 있나?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부자는 거의 없다는 걸. 파이낸셜 플래너 중에 부자가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플랜을 세울 수는 있지만 돈을 벌거나 불리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전부 그들에게 상담하려고 들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기껏해야 투자 신탁을 권유받는 정도인데 말이야. 사실 그런 상담은 그들에게도 성가실 뿐이겠지만 이야기가 열기를 띄어갈수록 노인은 점차 허물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노인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어르신, 어느새 나는 이 노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자세를 고치고 공손한 태도로 물었다. 어르신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가르치긴 뭘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걸세. 그런데 자네는 이미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지를 경험했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우면 되겠지. 하하하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어느덧 노인의 뼈아픈 농담에도 익숙해진 듯 하다. 신용. 돈은
믿음으로부터 생긴다. 나한테 신용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조금 미안했는지 노인은 조금 상냥한 말투로 물었다. 돈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교과서처럼 대답하면 중앙은행이 인쇄해서 전국에 유통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나라 어디에 중앙은행으로부터 공짜로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지? 그건 그래서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 걸세. 경제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일련의 과정이 있겠지만 자네에게 돈을 건넨 건 실생활과 관련된 회사나 가게 매니저, 고객, 부모님, 친구 등 그 중에 누군가였을 거야. 이처럼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금리는 자네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한 예에 불과하지. 즉, 남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난다는 걸세. 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말이다. 이 노인은 정말 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죄송합니다, 어르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저는 거의 3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든요. 그랬군. 노인은 별일이 아니라는 듯 내가 한 말을 흘려버렸다. 빚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만약 자네에게 연간 3억 원의 수익이 났다면 나는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을 걸세. 연간 3억 원이라 한때는 저에게도 그게 그저 꿈 같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설비와 기자재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마저 돈으로 바꿔서 지금은 정말 땡전 한 푼도 없습니다. 아까 밀크티를 산 돈이 마지막이었나? 네. 하하하, 유쾌한 젊은이야.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르신이라면 1,000원으로 뭘 하셨겠습니까? 그 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은 만능이 아니야. 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해. 1,000원을 미천으로 생각하니까 사고가 좁아지는 거야. 아까 돈은 자네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네만 그 반대는 성립이 안 돼. 즉 1,000원이 자네인 것도 아니고 3억 원의 빚이 자네인 것도 아니야. 유명한 일화를 소개해 주겠네. 한 대학에서 독특한 실습 수업을 했어. 5달러를 미천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공리해보는 시간이었지. 그러자 학생들은 머리를 짜내어 다양한 장사를 생각해냈어. 5달러로 폐품을 사와서 재활용하여 판다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값싼 정비용품을 사서 자전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지. 하지만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린 건 뭐였는지 아나? 바로 5달러에 학생들의 시간을 판다는 생각이었다네. 다음 수업을 시작하기 5분 전의 시간을 기업에 판 거야. 그 대학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5달러를 그 5분에 사서 자사를 홍보할 수 있게 한 거지. 결국 5달러짜리 물건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학생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네. 보아하니 자네는 아직 젊어. 그리고 남들이 겪지 못한 걸 경험한 것 같네만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파는 건 어떻겠나? 실패한 사업가의 경험을 누가 산다는 겁니까? 그거야 그 경험을 미천으로 책이라도 쓰면 되지 않겠나? 베스트셀러가 되면 인세가 들어올 것 아닌가? 실패한 경험은 소중하니까. 이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모두 가능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아이디어는 아직 사용할 수 없다. 나 자신도 내가 실패한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나는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다. 어느 누가 운 없는 남자의 이야기를 좋아하겠는가?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나는 자네에게 신용과 돈에 대해 말하려는 참이었는데 한 예로 금리를 들어보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선 돈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부터 말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 돈의 역사란 신용의 역사와도 같아. 경제가 처음 성립되었을 땐 사람들은 물건만 믿었어. 이른바 현물이지. 눈앞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경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네. 하지만 그곳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어. 경제에 시간관념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지금 당장은 물건이 없지만
기일까지 원하는 걸 마련해 줄 테니 이걸로 교환해 주시오. 기다려주는 만큼 얼마를 더 얹어 주겠소. 이런 대화가 정말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선조들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립시켰어. 그리고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가 발행되었다네. 그게 당시에는 문신과 같은 형태였는지도 모르고 끈 한 가닥이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때가 바로 돈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네.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처음으로 거래된 거야. 시간의 개념 다음에는 지역의 개념이 들어갔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마침내 어디든지 가치가 인정됨과 동시에 유통비용이 낮은 금화가 발명되었어.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통용되는 지폐의 기원이 되었다네.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돈은 곧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어. 국가는 이 수표의 이수한 보증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더 큰 거래가 가능해졌어.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비싼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지.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겁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져. 그러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해.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지. 그럼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도 없는 겁니까? 지금의 자네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만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고. 그렇지만 부자도 남을 믿었다가 속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돈이 있으면 세상 사기꾼들은 죄다 인심 좋은 부자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파산한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어르신의 이야기는 저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지만 이상론처럼 들릴 뿐입니다. 사물은 절대 한 면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나는 아무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신용도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가혹한 현실이지만 신뢰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계층에 있어. 같은 의미로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네는 무엇을 근거로 사람을 믿나? 아직 내 이야기를 믿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게.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되지. 나는 지난 날을 돌아보았다. 실패를 거듭한 지금 내 신용도는 노인의 말대로 바닥일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배신하였다. 지난 1년간 온갖 곳에서 돈을 빌리고 더는 빌릴 곳이 없어지자 나는 친구들에게도 손을 뻗었다. 그들은 두말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지금은 돌려줄 가망이 없어 그들을 볼 면목이 없다. 이처럼 나는 신용을 악용해왔다. 게다가 지금 나는 내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스스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원망하거나 삐딱하게만 바라보고 있다. 결국 신용이 있어야 돈도 생기는 거야. 돈의 성립 과정을 봐도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자네는 실패를 많이 겪은 것 같은데 이제 누군가가 자네를 믿어주는 걸 포기할 텐가?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믿어주길 바라지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 자신도 지금의 저는 믿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보고요. 아직은 괜찮아. 인생이 변하는 건 순식간이거든. 나는 자네의 조커로서 이것에 나타났어. 혹시 내가 한 말 중에 의문이 들었던 건 없나? 나는 노인이 한 말들을 떠올렸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돈의 크기, 즉 상한과 하한이 다르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뤄봐야만 향상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은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은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나한테 딱히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 애당초 빚더미에 앉은 남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친구들도 이런 나를 더 이상은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잃을 것들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며 머리를 싸맸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가족뿐이다. 그러나 빚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 혼자서 꾸준히 갚아가야 한다. 그 기나긴 여정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하다. 아니요,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아까 부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 나는 자네를 구원하러 왔다네. 저를 구원한다고요? 그렇다면 빚을 대신 갚아주십시오. 아, 그건 무리겠지요. 내가 가볍게 던진 말에 노인의 낯빛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의 얼굴에서 조금 전까지 보았던 온화한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다. 자네는 내 말을 믿지 않나 보군.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느닷없이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왜 저를 돕겠습니까? 믿으라고 하시는 게 더 무리입니다. 내가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갖고 있으면 믿을 텐가? 죄송합니다. 제 말이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도 어르신 말씀을 전혀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설령 내가 지금 자네에게 현금 3억 원을 줬다고 해보게. 그걸 자네는 어떻게 쓸 텐가? 분명 먼저 빚을 갚겠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게 되거든. 돈에 농락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지. 아닙니다. 분명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 뭔가? 이 노인 앞에서 나는 큰 소리를 칠 용기가 없었다. 솔직히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 같다. 어르신, 아니 조커님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지 조커님께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습니다. 광장 주변에서는 백화점의 일루미네이션이 반짝였다. 하늘은 이미 깜깜해졌지만 가로등이 우리 두 사람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아직 이 노인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지난 3년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에필로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가 매일 취급하는 돈, 하지만 일본에는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다. 나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이 책은 내가 사업에 실패하여 괴로워하던 시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한 것이다. 이야기에는 수많은 조커의 말이 등장한다. 그중 특별히 인상에 남는 말은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내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는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 생각한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대부분 유추해낼 것이다. 즉 돈이란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음반에 쓰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입이 높은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음을 증명한다. 반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조커가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알아차렸는가? 그는 돈 자체의 소중함보다 돈과 어울리는 방식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길임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의 주인공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자기 자신의 그릇이 커져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즉 그릇이 크지 않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왔다 해도 언젠가 모두 나가버린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이는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릇을 판별해서 거기에 맞는 기회를 가져온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는 일반적으로 실패란 단순히 돈이 줄었음을 가르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아주 크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패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그 인생은 돈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조코는 그렇게까지 돈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자신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돌이켜볼 것을 간곡히 전한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조코가 강하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있던 바로 이 문구라 할 수 있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가족애나 우정이 깨지는 두려움, 돈을 얼마나 소유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고 그릇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무서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공포, 그것들이 모두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나와 일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물음은 연인 사이에 종종 오가는데 당연히 나도 일도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이 두 영역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열쇠를 지녀야만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과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쯤 파이낸셜 아카데미라는 돈과 경제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날마다 돈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수많은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끌어낸 결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조커가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했듯이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이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을 하는 것도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신용을 얻으면 돈이라는 형태로 남게 되고 그 돈은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그 도구가 증가하면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이 실현된다. 누구나 평생 함께 어울리게 되는 돈. 의무교육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돈의 교양을 올바르게 깨우치고 양성하는 것이 여유로운 인생을 만들 뿐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형성시켜 준다. 이 책이 그런 흐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줄이도록 하겠다. 이즈미 마사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